자, 일단 여기 대단원명이 기권과 날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권이라는 거랑 날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기권 먼저 볼 거야. 기권이라고 하면 대기권이라고 말하면 좀 더 와닿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말할 거예요. 지구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권은 지표에서부터 높이 약 1000km 부근까지 분포하고 있다. 상당히 높게 분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지표 부근에 많을까 아니면 저 멀리 높이에 많을까? 비행기 지나다니는데 공기가 많아?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공기가 많아? 서 있는데 많죠? 맞아요. 공기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공기도 결국 다 입자잖아.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표에 모여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기는 한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 공기가 혼합물이라는 거 배웠죠? 왜 혼합물이야?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제일 많은 거 질소예요. 산소 아니고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산소. 그 다음으로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시는 거, 이거를 순서를 묻지는 않을 건데 묻는다면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질소가 제일 많아? 아니면 산소가 제일 많아? 자, 뭐가 제일 많다고? 질소가 제일 많아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많더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혼합물로 배웠었더라.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요 단원 자체가 들어가기 전에 요 단원 자체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페이지를 한 5페이지를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면 너네 집에서 다 외워오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밑줄을 그어주거나 형광펜을 치면서 정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시면 돼요.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외울 거 되게 많으니까 집에서 꾸준히 외워오셔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요 기권이라는 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볼 건데, 기권의 층상구조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층상구조 본 적 있는데 어디서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는? 맞아. 바다에서 층상구조 있었어. 어땠어? 제일 위층이 뭐였어, 이름이? 너네 이거 통합과학 수능 칠 때 시험범이야. 수능에 또 나와요, 얘들아. 맨 위층에 혼합층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수은약층 있었어. 그 다음에 심해층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층상구조 뭐에 따라서 나눴었을까? 깊이에 따른 뭐가 변하는 거였어? 수온 변화를 그 층상구조로 3개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실까요? 오케이? 자, 기권도예요. 기권도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층을 4개로 구분을 해줄 거야. 4개로 구분해줄 건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총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거 보일까요? 이렇게 4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그 중에서 제일 우리 땅에 가까운 부분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불러요. 대륙권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을 성층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층은 중간권. 그 다음에 제일 바깥층을 열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로축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추운 거예요. 대륙권에서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기온이 낮아져요. 성층권은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기온 높아지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 점점 낮아지고요. 열권 점점 높아질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위에부터 설명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대륙권에서 기온 변화는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한다. 자, 그래서 하강하는 것까지는 그래프에서 바로 보이는데 왜 그렇냐라고 하면, 우리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네 여름에 아스팔트 뜨끈뜨끈한 거 본 적 있어요? 아스팔트에 막 대구에다가 계란 후라이 된다 그런 얘기 본 적 있지? 그것처럼 실제로 지구에서 열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그 아스팔트에서 걔랑 그 깰 때 아스팔트 위가 제일 뜨거울까? 아니면은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제일 뜨거울까? 공기가. 그치, 제일 위에서 뜨거운 거야. 그래서 아래쪽이 더 뜨거운 거예요.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야. 그 지구가 반사해서 이 방출해내는 그 열을 아래쪽에서 많이 받고요. 올라갈수록 적게 받아서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륙권은 아래쪽의 기온이 높아, 낮아? 아래쪽이 높아요. 위쪽이 낮아요. 대륙권에 요 대류라는 말 우리 배운 적 있는데 이게 뭐였을까? 대류? 섞이는 거. 사실 우리 중학교 2학년 것 중에 제일 최근에 배웠을 텐데 보통 대류가 뭐였을까? 섞이는 거. 그러면 뜨거운 게 어디로 가? 위로. 차가운 게 아래로 가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대류를 배웠을 땐 열이 이동할 때 입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걸 대류라고 배웠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뜨거운 게 위로 가고 차가운 게 아래로 간다. 요거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대륙권은 보니까 따뜻한 게 아래에 있고 차가운 게 위에 있네. 그럼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죠.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오겠죠. 섞일 거예요. 맞아? 그래서 대륙권에선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뜻은요. 아래에 따뜻한 거 있고 위에 차가운 거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네 수온약층은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가워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어. 그래서 여기 대륙권에서는 대류 일어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 특징 보시면 기상현상이 나타난대요. 기상현상이 뭐겠어요? 비나 눈 같은 거. 물이죠? 왜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느냐? 수증기가 있어서 그래요. 수증기.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그림 보시면 구름이 대륙권에 그려져 있죠? 기상현상, 수증기가 있어서 구름이 여기 생길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곳이 대륙권이라 그랬어. 왜?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공기가 다 그 지구 근처로 끌려서 잡혀있더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이랑 성층권 사이에 경계면이 있겠죠?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있을 거야. 그래프 그려놓으면. 이 경계면을 우리가 대륙권 계면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대륙권 계면. 이름이 대륙권 계면인 거예요.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올라가시면 성층권이 있어요.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자, 그게 첫 번째.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 자, 대륙권에서 올라갈수록 하강하는 이유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어져서 그렇다 그랬어. 그럼 이때는 왜 올라가느냐? 오존층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존층? 언제 들었어? 지구온난화 하면서 오존층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많아진대, 깨진대. 깨진다 그랬죠. 그때 우리 배웠던 오존층이 이거예요. 이 오존층의 역할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 줄 거야. 얘가 대신 흡수하는 거야. 우리 자외선 차단하려고 선크림 바르고 하죠. 그거 대신 흡수해주는 층이 오존층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태양빛을 흡수하다 보니까 얘 뜨겁겠니? 차갑겠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이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더라. 기온이 상승하더라. 오케이? 자, 그럼 성층권은 아래층이 차갑고 위층이 따뜻하네요. 대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층권은 되게 안정해요. 그 너네 수온약층 할 때 수온약층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하다라고 했었거든. 그 이야기랑 똑같은 원리로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니까 대류 안 일어나요. 물질 교환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안정할 거예요. 여기 됐을까요? 자, 이게 성층권이고 안정하다 보니까 장거리 비행기야 항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가려면 구름 뚫고 가야 되고요. 바람 뚫고 가야 되고요. 태풍을 뚫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겠지.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면. 그치? 그래서 좀 더 안정한 층인 성층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멀리 갈 때는 성층권 이용할 수 있더라. 오케이? 장거리 비행기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존층이 존재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다행히도 여기에서 이 숫자들은 좀 중요성이 낮아요.
학교에서 강조하지 않는 이상 어디에 있는지까진 몰라도 오존층이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상층권 다음에 중간권 있어요. 여기에도 경계면 있겠죠? 이거 성층권 계면이라고 부를 거야. 성층권 계면이고요. 올라가시면 중간권 있어요. 중간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기온 하강할 거고 왜 그렇냐라고 하면 대륙권이랑 똑같아.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더 적게 받고 있더라. 대륙권이랑 설명 똑같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간권도 보니까 그럼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갑네?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야 되죠?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대류 일어날 거야. 자, 그런데 대륙권에선 대류도 일어나고 수증기도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중간권에는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유성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떨어진 별똥별? 이 유성이 관측되는 곳이 중간권이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기온이 나타남 되어 있는데 그래프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 요 지점이죠. 중간권 계면에서 보이는 거 맞아요? 중간권 계면에서 제일 낮은 온도 나타나고 있더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중간권 올라가고 나면 이제 열권 있어요. 그 사이는 우리가 중간권 계면이라고 부를 거야. 열권 같은 경우엔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자, 이번엔 왜 상승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태양이랑 가까워. 태양이랑 가까우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따뜻할까? 멀어질수록 따뜻할까? 가까워질수록.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가까워질수록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부터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될 거야.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열권은 지구에서 가까워 멀어? 멀죠? 그럼 공기가 많이 잡혀 있을까요? 못 잡혀 있을까요? 많이 못 잡혀 있겠죠. 공기가 매우 희박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온 유지가 잘 되지 않아서 낮과 밤의 기온 차도 클 거야. 일교차 크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들어보신 적 있죠? 오로라 나타나는 거 열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열권에 있는 오로라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거 열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을까요? 자, 오른쪽에 요 3번 기권의 층상구조 특징 요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어디다? 대류가 일어나는 건 몇 중에? 대류권이랑 중간권이야.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운 층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층 두 군데에서 대류가 일어날 거야. 근데 기상현상은 어디서만 나타나요? 대류권에서만 나타나. 왜? 뭐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 수증기 있으니까 그런 거죠. 수증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만 나타나더라. 요거 됐을까요? 요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위쪽에 2번에 쓰여져 있는 건 수증기가 기상현상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들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륙권은 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고? 왜? 뭘 적게 받아? 뭘?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맞아? 적게 받아서 점점 떨어지다가 성층권에서는 왜 올라가? 누구 때문에? 오존층이 뭐 해요? 태양에 누구? 자외선을 흡수하죠. 그래서 따뜻하니까 점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권 떨어지네. 왜 떨어진다고? 어떤 에너지? 어디에서 오는? 그렇지.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점점 적게 받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열권 볼게. 열권은 왜 올라간다고 점점? 태양에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지금 원래 대륙권부터 요 중간권 계면 정도까지는 지표에서 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맞아?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여기 중간권까지는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10권은 이제 태양 영향이 더 크니까 태양에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중간권까지는 지구에서 멀어져서 차가워지는 거고 10권부터는 태양에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거거든? 근데 중간에 이상한 놈이 낀 거야. 성층권. 오존층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 오존층이 없었다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가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적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올라갔겠지. 층이 몇 개가 됐겠어? 낮아지는 층 하나, 올라가는 층 하나. 2개가 됐겠죠. 오존층이 없으면. 그게 그 밑에 있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때 2개의 층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오케이?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다 라고 하면 지표에서 오는 거 적게 받는 거죠.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다 라고 하면 그 태양으로부터 직접 가열되는 층인 거예요. 2개 구분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거 고르세요.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약 몇 킬로미터 부근까지 분포한다? 1000km 부근까지 분포한다. 자, 그 다음으로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 있고요. 대기는 몇 가지 기체? 여러 가지 기체고 지구의 대기는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 질소랑 산소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저 1000km 얘기 나온 김에 대기 지표에서 1000km거든요. 자, 그런데 너네 옆에 있었던 요 그림 보시면 11km, 50km, 80km 여기가 1000일까? 아니죠? 그쵸? 요 비율이 아닐 거야. 사실 저 높이까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10건 쭉 계속 상승할 거라서 안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비율이 실제로 대기권의 비율이 요렇지 않다는 거야. 혹시 착각할까봐. 오케이?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 부분의 이름이 뭐야? 가 대륙권 나는요? 성층권 다 중간권 라는 10권 자, 그러면 혹시 여기 층 11km에 있는 요 점선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 요 경계면 요 경계면 뭐라고 부르죠? 대륙권 계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성층권이랑 중간권 사이는 성층권 계면.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이랑 10권 사이는 중간권 계면이다. 10권 계면은 없어요. 중간권 계면까지 할 거예요. 혹시 성층권이랑 중간권 사이가 성층권 계면인지 중간권 계면인지 생각이 안 나면 계면 3개밖에 없죠? 셋 다 5글자지? 이거 들어간 거 없어요. 쓰시면 돼요. 아래부터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면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그럼 가나다라 중에 어디예요? 가랑 다. 자, 대기가 안정한 층은요? 나 그리고 설명에는 없었지만 안정한 것도 어디겠어? 라.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갑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 가. 왜 나타난다고? 수증기가 있어서.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 나.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대륙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누구에 맞아요? 디귿에 맞죠?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점점 하강한다. 자, 그 다음에 성층권은 니은이죠.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된다. 그래서 점점 상승하고요. 중간권은 디귿.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적게 받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하고요. 그 다음에 10권은 기역.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상승하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대륙권의 특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구죠? 니은이죠.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상층권은 리을이죠. 오존층 존재하고요. 장거리 비행기야 항로로 이용될 거야. 그 다음에 중간권이 기역이죠. 대류 일어나고요. 유성 관측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열권은요. 디귿. 오로라랑 인공위성. 자, 그 다음에 기권은 뭐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몇 개의 층?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층.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4개 중에 어딜까? 대륙권이고요. 최저기온 어디서 나타난다? 중간권, 계면 부근에서 나타나더라.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복사평형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자, 우리 복사평형 들어갈 건데 일단 지구의 복사평형 되어 있고요. 복사 에너지 먼저 나와 있어요. 복사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 복사 언제 들었어요? 복사가 뭐였어? 열할 때 어떻게 배웠어? 맞아요. 도움 없이 직접 그 열이 움직이는 거 우리 복사라고 한다 이야기 했었죠. 그때 나왔던 그 복사 맞고요. 자, 이 복사 에너지는 물체의 표면에서 이 복사의 방식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줄 거야.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거고요. 복사 평형이다 라고 하면 그 에너지를 태양이 일단 줄 거잖아. 그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한테 에너지를 줬으면 지구가 그걸 잠깐 흡수를 할 거예요. 자,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었지. 그 다음에 그 지구가 다시 이걸 방출도 할 거야. 그럼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우리가 복사평형이다 라고 불러요.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을 때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이 복사평형이 왜 중요하냐면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것 중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방출하는 게 더 많으면 내려가요. 둘이 같으면 그대로예요. 자, 근데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을 잴 수 있을까 없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연평균 기온 지구 전체로 쳐서 잴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일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흡수량이 많은 거니 흡수량이 많은 거니 방출량이 많은 거니 아니면 같은 거니? 같다는 거죠. 그쵸? 자, 지구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평균 기온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랑 같아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그래서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흡수하는 게 태양에서 나온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방출하는 건 이제 지구가 방출할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요 용어 확실하게 확인해주세요. 태양으로부터 흡수할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해 올 거고요. 방출하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복사평형이라는 건 흡수하는 거, 방출하는 거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왼쪽에 그림 보시면 태양이 일단 100을 줬어. 그런데 전부 다 지구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맞을까요? 반사되는 게 30% 정도래. 그러면 흡수되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반사가 30이면 흡수는 70만큼 됐겠지? 총 100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요 숫자가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볼게요. 자, 흡수되는 거 지표에 흡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기 중에 흡수될 수도 있고 구름에 흡수될 수도 있어. 오케이? 어쨌든 둘 다 지구잖아. 지구라고 하면 이 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기권도 다 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에 흡수된 거예요. 지금 내가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오케이? 자,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 지구에서 방출하는 양이랑 같아야 돼요. 맞아?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지구에서 방출하는 양인데 지표에서 방출해서요. 바로 우주로 방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출된 게 대기에 다시 흡수될 수도 있어. 그럼 대기가 따뜻해지겠지. 그쵸? 그리고 이 대기에 흡수됐던 게 우주로 방출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방향성을 가지고 방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방으로 방출될 거니까 지표로 다시 방출될 수도 있어. 지표에서 다시 흡수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요 지표에서 지표에서 흡수한 것들 다시 방출하겠죠. 맞아? 그럼 결국 방출한 양 다 재봤더니 70% 나온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70, 20, 50, 3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요. 흡수한 양 요거 두 개 더한 값이랑 방출한 거 다 더한 값이랑 어떻다?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오케이? 요거랑 요거랑 같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B랑 C랑 D랑 같다. 흡수량이랑 방출량이랑 똑같더라. 숫자를 다르게 주더라도 숫자 끼워 넣어가지고 얘랑 쟤랑 같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일정하게 평균 기온이 유지된 이유는 복사평형 때문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달이랑 지구랑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떨까? 많이 다를까? 달이랑 지구, 태양으로부터. 그럼 지구랑 달이랑 화성 비교해 볼게요. 자, 지구랑 화성 생각하면 지구랑 달은 크게 차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지구랑 달은요, 여기 있는데 화성은 저 멀리 있을 거잖아. 그치? 사실 태양으로부터 지구랑 달은 크게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런데 달은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우리 뭔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달이 지구보다 춥지 않아? 그치? 달이 지구보다 춥단 말이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이 같았는데 달이 지구보다 춥네? 맞아요? 그게 왜 때문이니? 라고 했을 때 온실효과 때문이에요. 온실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니면 온실가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건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얘도 오존층이랑 비슷하게 지구온난화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사실 온실효과랑 온실기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얘네가 나쁜 애들은 아닌데 온실효과라고 하면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래. 그게 뭐야?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했더니 지구가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요 아랫부분에서 일어나는 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여기 한 15도 정도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따뜻한 거야, 지구가. 이게 온실효과예요. 오케이? 지표에서 방출된 게 다시 대기에 흡수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표로 방출되니까 지표가 따뜻해진다. 요게 온실효과인데 대기에 흡수된다고 했죠? 기체에 흡수된 거죠? 그 흡수하는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거야. 요 대기에 흡수된다라고 되어 있는 요 대기, 요게 온실기체인 거예요. 열을 흡수한 애들. 이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애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다라고 할 건데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있어요.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잘 나오긴 해요, 메테인보다. 자, 다시 온실효과다라고 하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거 대기에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방출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이게 온실효과고요. 온실기체는 그래서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 확실하게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 쓸 때. 다른 말이죠. 오케이? 자, 온실효과랑 온실기체 있고요. 그래서 달에는 대기가 있어, 없어? 공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온실가스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온실효과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야. 흡수된 거 전부 다 그냥 방출될 거예요. 그래서 평균 온도가 밑줄 그을 필요 없고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훨씬 낮지.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 되어 있어요. 훨씬 낮은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요 대기가 없다라는 거, 대기가 있다라는 거, 요거 때문이다. 온실효과 때문이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괜찮을까? 그러면 그 밑에 지구온난화 볼게요. 사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들은 건 지구온난화야, 그치? 지구온난화가 무슨 뜻이야? 지구가 어떻게 돼? 점점 뜨거워져요, 따뜻해져요, 그쵸?
왜 얘가 따뜻해지냐 봤더니 온실효과가 점점 강화되었다는 거야. 온실효과가 점점 강화됐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야. 온실효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온실기체. 온실기체의 예시 누구 있었어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하나 더 메테인까지 위에 써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 얘기 많이 듣는 게 누구야?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탄소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량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게 이 얘기예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로서 온실효과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야. 이거 이해하실까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죠. 점점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졌다라는 거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왜 나왔니? 라고 보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해서 그래요. 화석연료가 뭐야? 화석연료가 뭐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거 있죠. 걔네 주성분이 뭐라 그랬던지 기억날까요? 너네 배운 물질 중에 있어요.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누굴 것 같아? 주성분이 메테인이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CH4? CH4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 메테인 연소시키면 뭐랑 뭐 나왔어요? 그렇지. 이산화탄소랑 물 나왔었던 거 기억나? 이산화탄소 나왔네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은요, 여러분, 요 정도는 상식선에서 해결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쵸? 빙하 면적 감소하고 만년설 감소하는 거. 지구 따뜻해지면서 녹아내린다. 오케이? 해수면 상승한다. 얘네 녹아내려서 해수면 올라가죠. 그래서 섬이 잠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기상이변 나타나고 있고요. 농작물 생산량 줄어들 수 있어요. 가뭄 같은 거 오고 하면. 그 다음에 생태계도 너무 더워지면 살던 동물들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생태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 책에 쓰여 있는 것, 5초에 쓰여 있는 것보다 너네 프린트에 쓰여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프린트에 쓰여 있는 게 중요하고 이걸로 혹시 수행평가 치는 경우에는 프린트에서 어떤 거 강조하셨는지 선생님이 어떤 거 추가로 써주셨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는 파트고 요 옆에 지구온난화의 대책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르시는 거 있어요. 설마 틀려보실까요? 이건 틀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요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는 건데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 그냥 활동으로 조별 과제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면 그때 풀면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설명하시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문제 보기 전에 잠깐 미안. 요거 안 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볼게요. 자, 지구에서 복사평형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지구 전체로 보면 복사평형 이루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평균기온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지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위도 쪽이랑 고위도 쪽으로 나눠볼게. 저위도 더운 데야, 추운 데야? 저위도. 더운 데죠. 적도 쪽이에요.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외우셔야 돼요. 저위도 쪽에 더워요. 자, 왜 덥냐 봤더니 빨간 선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파란 색깔이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거든.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 중에 뭐가 더 많아? 저위도에서? 흡수, 방출. 누가 더 많아? 흡수하는 게 더 많죠? 흡수하는 게 더 많으면 에너지가 남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쪽 볼게요. 고위도 쪽은요.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것 중에 누가 더 많아? 방출하는 게 더 많죠? 에너지가 그럼 모자란 거야. 저위도만 놓고 보면 복사평형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야? 안 이루어져요. 고위도만 놓고 보면 복사평형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면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남은 에너지들을 고위도로 옮겨줄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다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태풍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줄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케이? 요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에다가 혹시나 흡수량, 방출량 중에 누가 많을 때 상승인지 하강인지 이거 틀리진 않겠죠, 설마? 확인만 해주시고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에 6번. 자,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복사평형 상태에서 어때요?
같아야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복사평형 상태면 올라가나요? 낮아지나요? 일정한가요? 일정한 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지구에 흡수되는 건 몇 %일까? 그렇지. 지표의 흡수랑 대기와 구름의 흡수 둘 다 해주시면 돼요. 70%야. 자, 그럼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요? 반사되는 거. 반사되는 거랑 흡수되는 거 합치면 몇 나와야겠어? 100 나와야겠죠? 그러면 반사되는 건 30이겠구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은 얼마일까? 요거 방출되는 거. 누구랑 같으면 돼요? 흡수한 양이랑 같으면 되죠? 그러면 얘도 70%다. 자, 그 다음 8번. 지구는 뭐가 있어서 뭐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어떤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뤄서 평균 온도가 높다. 자, 일단 지구에는 어떤 게 있어요? 달과 다르게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온실효과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복사평형을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높은 온도에서 이룬다. 자, 그 다음에 온실기체가 아닌 거 두 개 고를래요. 누구랑 누구죠? 산소랑 질소. 여기 세 개,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0번.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온실효과가 약화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약화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났다. 맞죠? 화석연료 사용 증가하면서 누구의 농도가 증가했어?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야 되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어떻게 될 거야? 눈이랑 빙하가 녹았어. 해수면 어떻게 되겠어? 높아져야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사평형 실험 있어요. 요 실험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파란 색깔 적외선 등 있어요. 그 정형외과에서 적외선 이렇게 빨간 등 혹시 한 번씩 찜질해 보신 적 있을까요? 개예요. 따뜻하죠? 태양에 해당할 거야, 적외선 등.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알루미늄 컵 있어요. 얘는 지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도계 꽂아놨어. 내가 온도 측정하겠다는 거야. 실험 세팅 되셨을까요? 자, 이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하는 거고 이 컵은 지구에 해당하는 거다. 됐죠? 자, 여기다가 처음에 적외선 등이 꺼져 있었는데 0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꺼진 상태에서 처음에 온도를 재놨어. 그리고 이제 켰어요. 켜고 나서 2분 뒤에 온도를 재봤어. 어떻게 됐어? 온도가 올라갔죠? 4분 뒤에 됐을 때도 온도가 올라가네요. 맞아요? 6분, 8분, 10분, 12분 계속 온도 올라가는 거 보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0분부터 12분까지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흡수한 에너지양이랑 방출한 에너지양 중에 누가 많은 거야? 흡수한 게 많으니까, 흡수한 복사 에너지양이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분까지 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18분, 20분까지 온도 올라가고 있죠. 20분부터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맞아? 그렇다는 건 0분부터 딱 20분까지는 흡수한 양이 더 많아. 근데 20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흡수한 거랑 방출한 거랑 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앞쪽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방출량이랑 흡수량 중에서 흡수하는 게 더 많더라. 상승하는 구간에서. 일정한 구간에서는 방출량, 흡수랑 똑같더라. 내용이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내가 적외선 등을 더 멀리로 갖다 놨어.
아니면 컵을 더 멀리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의 거리가 더 멀어졌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아니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좀 추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복사평형을 이루는 온도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평형 이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더 멀어지면? 시간도 더 길어지겠죠. 맞아? 그래서 지금 A랑 B랑 있는데 A가 가까울 때야. 가까울 때 복사평형 이룰 때까지 시간 짧게 걸리고요. 온도도 높아요. 멀어졌더니 복사평형 이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더 길어졌고요. 복사평형을 이루는 그 시간도, 그 온도도 낮아졌어요. 맞을까요? 그래서 멀어질수록 온도 낮아지고요. 도달하는 시간 길어지고요. 자, 그럼 밑에 정리 볼게요. 적외선 등은 태양이고 알루미늄 컵은 뭐에 해당한다? 지구에 해당하더라.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 같아졌으니까 복사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자,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가 뭐다?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무슨 에너지 양이 같아? 방출하는 방출 에너지 양? 무슨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출하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뭘 이룬다? 계속 나오는 단어 뭐야? 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OX 볼게요. 컵 속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계속이 아니죠. 높아지긴 할 건데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 일정해지죠. 자, 그 다음에 20분 이전에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 요때 온도 올라갈 때 흡수하기만 해요? 그건 아니야. 방출도 하긴 하는데 단지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오케이? 흡수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0분 이후에 온도가 일정해진 이후에 컵 속의 공기는 복사평형을 이룬다. 맞는 말이죠? 온도 일정해졌으니까. 20분 이후에 컵의 에너지 흡수량이랑 방출량이랑 같다. 이게 복사평형 이룬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맞죠? 흡수하는 양만큼 그만큼 방출해서 복사평형 이루고 있더라. 됐을까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뒤에 문제는 아마 직접 푸실 수 있을 거고 뒤로 좀 넘어가서 58쪽까지 가볼게요. 대기 중에 수증기. 자, 이 커다란 대단해명 자체가 기권과 날씨라고 했죠. 날씨라고 하면 우리 날씨에 뭐가 있어? 오늘 날씨가 어때? 나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 어때 지금? 날씨가 흐려 맑아? 맑아 오늘?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바람이 약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전부 다 우리 날씨에 포함시키죠. 그 중에서 우리 일단 수증기, 구름이랑 비 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야. 요 단원에서.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포화 상태랑 불포화 상태 먼저 설명을 하는데 요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들었죠? 포화 용액이랑 불포화 용액 있었죠. 포화 용액이 뭐야? 포화 용액이 뭐야? 꽉 찬 거. 끝까지 다 녹인 거였어. 불포화 용액은 아직 더 녹일 수 있는 거, 덜 녹은 거였어요. 기억나실까요? 포화 상태랑 불포화 상태, 요 수증기에서도 똑같아요. 포화 상태다라고 하면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부를 거야.
불포화 상태는 아직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이 경우가 불포화 상태예요.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이랑 똑같죠? 내용이. 그쵸? 자, 그러면 포화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 안에 수증기를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최대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용액에선 용해도라고 불렀던 그 양을요. 이 수증기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면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말할 거고요. 수증기량은 그램으로 나타낼 거라서 단위는 그램 per kg 나타내시면 되겠죠. 공기 1kg 안에 수증기 몇 그램 들어있는지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 때문에 변하냐?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할 거예요. 용해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는 거야. 낮아질수록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져요. 기온이 증가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요.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요. 자, 그럼 이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기온이 올라갔니 떨어졌니의 영향을 받는 거 맞아요?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은 기온이에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증가해줄 거고요.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을 때 비지점이지. 자, 비지점. 실제 수증기량도 이만큼 20이고 포화 수증기량도 20이고 포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C지점. 한 10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제 수증기량은 10 정도인데 이 25도라는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0인 거네. 맞아? 그럼 얘 포화 상태가 아니라 불포화 상태인 거예요. 용해도 곡선이랑 완전 똑같죠? 풀이 방식도 똑같아요. 용해도 곡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는 점은 포화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불포화 상태에 해당한다.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일단 됐을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우리 용해도 곡선에서도 온도를 낮추거나 용질을 더 넣었었지. 기억나요? 이 상태에서도 똑같아요. 기온을 낮춰주거나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가 될 거야. 맞아요? 맞아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가 있는데 기온을 낮춰서 포화 수증기량 자체를 낮춰주거나 수증기를 더 많이 넣어서 실제 수증기량을 늘려주면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기온 낮추거나 수증기 공급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포화 수증기량 내용은 안 어렵죠? 괜찮죠? 자, 그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건 이슬점이야. 자, 응결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응결이 무슨 뜻이야? 응결? 뭔가가 응결됐대. 거기에 남아있는 그 물질이 액체일 것 같아, 고체일 것 같아, 기체일 것 같아? 응결이란 단어랑 연결되려면? 액체일 것 같지 않아요? 응결되고 나면 남은 물질이 액체잖아, 보통. 뭔가 그런 뜻으로 응결이란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을까요, 혹시? 자, 응결이라고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체가 물방울,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부를 거야. 단어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액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슬점 뭐냐? 이슬점은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할 거야. 이슬이 뭐예요? 이슬?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이슬? 액체죠. 그 플립에 맺힌 그 물방울 모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물방울이란 말이야. 그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 점이라고 불렀듯이 이슬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이슬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슬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렇냐?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원래 A라는 지점에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었어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었는데 얘 있을 점이 어디니? 라고 보려고 봤더니 냉각을 시켜. 맞아. 냉각 시켰으면 요 포화 상태가 되면요. 다 찬 거죠. 다 찼어. 이 상태에서 더 수증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죠. 포화 상태야. 근데 내가 이것보다도 더 냉각을 시켜볼게. 더 냉각을 시키면 요만큼은 수증기로 남아있을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어떻게 됐겠어? 액체가 됐겠죠? 응결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 우리 응결량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다는 건 실제로 원래 얼마 들어있었느냐에 따라서 포화되어서 응결되기 시작하는 요 이슬점이라는 온도가 변하겠죠. 자, 실제 수증기량이 요 정도일 때 20도가 이슬점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더 적어, 실제 수증기량이 더 적은 B라는 공기가 있대. 이 경우에는 이슬점이 훨씬 낮을 거예요. 맞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아. 이슬점이 어때요? 높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고요. 응결량이다 라고 하시면 얘를 쭉 냉각시켰어. 그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우리가 원래 넣어줬던 수증기량 있겠죠. 요거 둘만큼 차이 응결될 거고, 이거 응결량이라고 부를 거고요. 계산하시는 건 용해도 석출량이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옆에 플러스 강의 1번부터 보시면, 자, 일단 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어. 이거를 큰 대야를 엎었어. 그러면 우리가 큰 대야를 엎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컵을 내가 여기다가 딱 놔두고 며칠 뒤에 오면 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 증발해서 컵이 말라 있겠죠. 근데 내가 컵에다 컵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뭔가 대야 같은 걸 딱 덮어놓고 갔어. 공기가 못 빠져나가게. 그러면 내가 한 일주일 뒤에 와서 이 대야를 들었을 때 컵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쵸? 내가 뭔가를 덮어놨다면. 맞아? 자, 그 덮어놓은 상태가 여기에 해당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불포화 상태에서는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증발해서 점점 물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근데 포화 상태가 되면요. 나가는 양이랑 사실 들어오는 양이랑 똑같아요. 물이 실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도 있을 거예요. 수증기에서 물로 들어오는 입자들도 있고요. 물에서 수증기로 나가는 증발하는 입자들도 있는데 그 양이 같아졌을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할 거고요. 나가는 게 더 많을 때는 불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뚜껑을 덮어놨으면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지.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양이 똑같으니까 물의 양이 줄겠어 안 줄겠어? 더 이상 안 줄어들겠죠. 오케이? 이 상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가끔 가다가 이때 이동하는 입자수가 없다가 이게 과연 너네 그 범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나오긴 해요. 이동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그 개수가 같더라. 요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조로 덮었을 때랑 안 덮었을 때 방금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물을 조금 넣어놓고요. 뚜껑 닫아놨어요. 자, 여기다가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쐈어. 헤어드라이어 바람 따뜻해 차가워? 보통 따뜻한 바람으로 쓰죠, 너네. 그 따뜻한 바람으로 이 플라스크를 데울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응결될까? 증발할까? 따뜻해졌으니까? 증발하겠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물이 증발할 거예요. 맞아. 자, 그래서 다 증발시키고 나서 찬물에 넣었대. 그럼 안쪽에 온도가, 기온이 어떻게 돼? 공기의 기온이 낮아졌죠? 그러면 응결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거예요. 맞을까요? 자, 응결이 일어나서 뿌옇게 흐려질 거가. 오케이? 이거 알겠어요? 자, 응결이 일어난 예시들, 김설인 안경이라든지 이슬이나 아니면은 그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물방울 맺히는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응결이 일어난 예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에 1번 볼게요. 자,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최대의 수증기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걸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해야 되죠? 자, 그 다음 3번.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 맞다. 맞는 것 같다. 그럼 나머지는 틀린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나 모르겠다. 자, 우리 이슬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슬점은 누구?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아요.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영향을 받아. 실제 수증기량이랑 기온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수증기량을 늘리려면 수증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고 기온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기온을 높이려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실제 수증기량이랑은 기온이랑 관련 아예 없어요. 이슬점이랑 포화 수증기량은요, 저런 식으로 문장 안에 구성할 수가 없어요. 둘이 관계가 아예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슬점이랑 포화 수증기량 사이에는 뭔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완전 다른 거야, 둘이. 만약에 저 문장을 맞는 걸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이슬점이 높을수록 어떤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슬점이 높을수록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한 공기일, 더 많이 들어있는 공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거 너네 낚으려고 많이 나와요. 이슬점이랑 포화 수증기량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왜냐? 둘이 너무 다른 거라서 관계가 없는 애들이라 그래요. 저런 문장 나오시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이건 맞아, 틀려? 방금 3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낮다. 이슬점이 낮은 게 아니라 높죠. 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자, A점 볼게요. 요 A의 이슬점은 몇 도야? 이슬점은 20도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니까 이슬점은 20도거든? 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네요. A 지점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였어요? 똑같이 14.7이죠. 맞아? 이슬점에서의 어떤 공기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을 거예요. 맞아요? 문장 이해되실까요? 여기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이게 5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혹시 잘 이해 안 가시면 계속 곱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6번은 맞는 문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비공기의 기온. 비공기의 기온 얼마야? 예. 기온 몇 도예요? 30도죠. 실제 수증기량은요? 실제 수증기량 얼마일까? 20이고요. 단위는요?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쓰시면 돼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27.1이거든요. 자, 비공기는 기온이 30도고요. 포화 수증기량 물었으면요. 3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물은 거예요.
그래서 27.1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 공기의 이슬점은 그럼 얼마일까? 이슬점은 얼마야? 이슬점은 온도니까 25도다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은 건지 졸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으로 3번 보시면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가 A, B, C, D 중에 누구야? 실제가 제일 적은 거. D가 제일 적죠? 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건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 기온이 제일 높은 거 고르시면 되죠? B로 고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포화 상태의 공기 A, B, C, D 중에 누구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A로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그 아래에 있는 거 B, C, D 다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어떤 공기인 거야?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 고르시면 되죠? D죠. 자, 그 다음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 거래요. 기온을 30도에서 몇 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25도 아닌가요? 25도 맞죠? 25도로 낮추거나 수증기를 얼마나 공급해줘야 돼? 그렇죠. 7.1g/kg 정도 공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응결량을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B공기를 15도로 냉각시킬 거래요. 자, B공기에 실제로 얼마 들어있었어? B공기에 실제로 얼마 들어있어요, 지금? 20 들어있었던 거 맞아요? 자, 실제 수증기량이 20.0이었는데 15도로 냉각시킬 거래. 15도로 냉각시켜서 여기까지 가겠네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1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10.6이네요. 그 두 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랑 여기의 차이만큼 응결량이니까 빼시면 되죠? 빼면 얼마 나오나요? 맞아요. 자,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습도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좀 뒤로 넘어가셔서 (64쪽) 보실래요? 64쪽. 여기서 잠깐. 자, 일단 유제 1번부터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야? 10.6. B는요? C는요? 오케이, 좋아요. 포화 수증기량은 A는? A의 포화 수증기량 10.6. 그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찾으시면 돼요. B의 포화 수증기량은 7.6, C는 14.7.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제 2번에는 이슬점 구하래요. A의 이슬점이 얼마인가요? 20도야. 포화 상태의 공기는 그 온도 자체가 이슬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요, 이슬점이 얼마죠? 10. C는요? C도 10이에요. B랑 C랑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이슬점도 똑같은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응결량 구할 거래요. 1kg의 공기 A를 5도로 낮출 거래. 자, 원래 몇 그램 들어있었어? 수증기? 7.6 들어있었는데 5도로 낮췄어요. 5도에서는 얼마까지 들어있을 수 있어요? 5.4까지 가능하네. 그러면 응결량은 얼마다? 2.2다. 자, 그 다음에 1kg의 공기 B가 있었는데 얘를 5도로 낮출 거래요. 자, 그럼 B에는 원래 얼마 들어있어요?
10.6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도에서는 최대 얼마였다? 5.4다. 그럼 빼주시면 답은 5.2 나오죠. 응결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8쪽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다. 미안. 68쪽이 아니라 67쪽. 자, 67쪽에 7번. 지금 7번 푸실 거예요. 일단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풀게요. 자, 일단 이슬점은 얼마예요? 이슬점? 이슬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죠? 실제 수증기량 영향 받는 거죠? 실제 수증기량이 얼만데? 1kg 안에 20g 들어있다.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었어. 그러면 이슬점은 이 중에 어디인가요? 25도겠죠,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요 둘 중에 고민하고 있던데. 자, 일단 이슬점이 25도이고 그 다음에 응결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문제에서 2kg이라고 줬어, 공기를. 1kg에 20g 들어있으면 2kg에 얼마 들어있겠어? 2kg에 40.0g 들어있을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15도로 낮춰볼게요. 2kg에 최대로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건 1kg 기준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15도에서 2kg에는 최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1.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건 뭐야? 40 들어있었는데 21.2까지밖에 못 들어있게 됐으니까 요거 두 개를 빼주시면 답은 몇 번이죠? 5번으로 고르면 되겠죠. 용해도랑 계산풀이가 완전히 똑같죠? 오케이? 자, 7번 문제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그래도 응결량 문제 어느 정도는 될 거고, 일단 여러분 숙제는 여기 67쪽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앞쪽에 여기 57쪽까지는 여러분 해주셔야 되고요. 그쵸? 57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대비 교재, 이거 아닌데? 시험 대비 교재, 잠깐만. 20쪽까지 풀었었던 거 맞을까요? 이번 주 숙제는 그러면 여기 32쪽까지 할게요. 32쪽까지. 그리고 프린트 숙제는 없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정말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여기 기권 파트 26쪽에 네모칸들 다 채우시고 갈게요. 26쪽에 네모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채우셔도 괜찮아요.